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강민혁은 가장 친한 친구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요일 저녁, 이자카야 알리에서의 술자리는 두 사람만의 의식이 되었다. 둘 다 근무하는 K쉴드 솔루션즈의 숨막히는 사무실에서 벗어난 짧은 탈출이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야. 박준영이 낄낄거렸다. 그의 이혼 서류는 아직 서랍 속에 따끈따끈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오늘만 벌써 3명이랑 매칭됐어. 강민혁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화면 속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의 불편함을 느꼈다. 35살의 그는 이런 디지털 구의 춤사위와는 거리가 먼 세대처럼 느껴졌다. 그와 최수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났다. 회사 워크숍, 인파 속에서 마주친 눈빛, 진솔한 대화. 7년의 결혼 생활은 견고하고 진실한 무언가를 쌓아 올렸다. 내가 하는 법 좀 보여줄게. 박준영이 폰을 밀며 말했다. 너도 놀랄걸? 이거 은근 중독성 있어. 난 됐어. 민혁이 거절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폰을 집어들고 준영의 동작을 흉내냈다.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고 작은 썸네일 이미지로 축소된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행위였다. 봐, 쇼핑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준영이 웃었다. 화면을 넘기던 민혁의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세상이 기우뚱하는 것 같았다. 거기 있었다. 아내 최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긴 검은 생머리가 드러난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 미소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수진. 그 이름이 혀끝에서 낯설게 맴돌았다. 준영이 몸을 숙였다. 말도 안 돼.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사실이었다. 프로필은 틀림없었다. 최수진 33세, 싱글. 가벼운 만남과 새로운 경험을 원함. 위치는 8km 거리 그들의 동네였다. 분명 착오가 있을 거야. 준영이 말을 더듬었다. 누가 재수 씨 사진 도용한 거 아냐? 민혁은 준영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화면 속 그녀의 소개글에 못 박혀 있었다. 관계는 있지만 좀 복잡해요. 일부 일처제는 안 믿거든요.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죠. 7년. 함께 쌓아 올린 7년의 삶이 눈앞에서 디지털 픽셀로 산산이 조각났다. 나 가봐야겠다. 민혁이 중얼거리며 5만 원짜리 지폐를 테이블에 던졌다. 민혁아, 잠깐만. 하지만 민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머릿속은 산산조각 났지만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밖으로 나오자 10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마치 꿈결 같았다.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있는 그들의 고층 아파트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거짓의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얕은 숨을 내쉬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진에게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을 때 그 소리는 심장을 베는 듯했다. 야근이야, 기다리지 마, 사랑해. 민혁은 그 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랑해. 전에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말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집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다. 그는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지루한 보안 업무 때문에 수진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노트북이었다. 놀라운 침착함으로 그는 시크릿 모드를 켜고 앱을 다운로드했다. 수년간의 사이버 보안 경험이 빛을 발했다. 새 이메일, 선불폰 번호, 가짜 신분, 김태윤, 38세, 자산관리사, 서울로 마기사옴. 그는 몇 년 전 해외로 이민 간 대학 동기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다. 그리고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를 찾는데 40분이 걸렸다. 아내의 프로필을 발견하자 가슴속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화면에 점 3개가 떴다. 그녀가 타이핑을 시작했다. 안녕 멋쟁이. 서울엔 처음? 민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페르소나에 몰입했다.
아직 그 자신조차 파악하지 못한 낯선 인격이었다. 추천할 만한 곳 있어?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당신이 어떤 비밀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가벼운 비밀? 아니면 스릴 넘치는 비밀?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다. 민혁은 온몸이 차가워졌다가 이내 분노로 뜨거워졌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난 가벼운 건 질색이야. 다시점 3개. 그럼 나랑 통하네. 남편은 그런 걸 전혀 이해 못하거든. 남편. 그 단어가 강펀치처럼 날아왔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진짜 아내의 모습을 알아가고 있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김태윤이라는 가면을 쓰고 수진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에게 결혼은 서류상일 뿐이라고, 남편은 성실하지만 뻔해서 자신이 갈망하는 강렬함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신 상황은 어때? 그녀가 물었다. 싱글. 긴 연애가 막 끝났어. 정착할 생각은 없고. 완벽하네. 나도 그래. 모든 정황이 확실해졌지만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을 때 민혁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정보에 찍힌 시간은 오늘 그가 근무하던 시간이었다. 배경은 그들의 침실이었다. 자정이 되자 태유는 다음 날 저녁 레이크사이드 호텔바에서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가 아주 익숙해 보이는 장소였다. 민혁은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는 베개와 담요를 챙겨 거실로 나갔다. 천장을 바라보며 동이 틀 때까지 단순한 탈출이 아닌 철저한 파멸을 계획했다. 아침은 잔인할 정도로 평범하게 찾아왔다. 수지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나가며 민혁의 볼에 가볍게 입 맞췄다. 오늘 지은이랑 저녁 약속 있는 거 알지? 기다리지 마.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 독가스처럼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올랐지만 오직 그만이 볼 수 있었다. 재밌게 놀다 와. 문이 닫혔다. 민혁은 즉시 책상으로 가서 디지털 침투를 시작했다. K쉴드의 수석 보안 분석가로서 그는 일반인의 디지털 발자취가 얼마나 취약한지, 특히 공유 와이파이, 클라우드 계정, 기기 비밀번호를 쓸 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1시간 만에 그는 그녀의 폰 데이터를 복제했다. 문자, 사진, 위치 데이터가 그의 보안 서버로 전송되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남은 의심조차 깨끗이 지워버렸다. 개인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에는 그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위한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호텔 예약 확인 메일. 여러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18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얼어붙게 만든 이름 하나가 있었다. 이승철, 그의 직속 상무였다. 그들 사이엔 민혁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이 상무 놈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수진, 걔는 자기만의 세상에 살잖아. 이성은 있는데 눈치가 없어. 이 상무,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야. 챈 프로젝트로 바쁘게 굴려주지. 수진, 좋아. 늘 가던 스위트룸으로 해. 샴페인 준비해둬. 내가 즐겁게 해줄게. 화면을 내리는 민혁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또 다른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정동수. 간단한 검색으로 그가 강남경찰서 형사이며 유부남의 아이가 셋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의 메시지는 훨씬 더 불길했다. 정 형사. 목격자 진술 사라졌어. 당신은 안전해. 수진, 역시 당신은 능력자야. 정 형사. 우리 거래 잊지 마. 나 지금 위험 감수하는 거야. 수진, 오늘 밤 8시. 날 챙겨준 사람은 절대 아니죠. 타임라인을 대조하던 민혁은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작년에 수진이 겪었다던 경미한 접촉 사고, 보행자가 그냥 가버렸다던 그 사고는 사실 훨씬 심각한 것이었고, 정 형사가 이를 은폐해 준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부인할 수 없는, 왜곡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태윤이 그녀의 내밀한 비밀을 털어놓는 대상이 되어야 했다. 어둠이 내리자 민혁은 약속 시간 30분 전 레이크사이드 호텔바에 도착했다. 입구가 잘 보이면서도 장식 기둥에 가려진 구석 자리를 잡았다.
회사 보안 점검용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하나는 테이블 근처 화분에, 하나는 밭 쪽을 향해, 다른 하나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 오후 7시 2분, 태윤이 문자를 보냈다.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바에 자리 잡고 있어. 수진의 답장은 빨랐다. 이미 와 있어. 빨간 드레스, 구석자리. 그녀는 일찍 왔다. 들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폰 카메라로 얼굴을 확인하고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마티니처럼 보이는 술을 홀짝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프로필 사진 속 그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결혼 반지는 보이지 않았다. 7시 15분 태윤이 문자를 보냈다. 갑자기 클라이언트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 20분 정도 더 걸릴 듯. 천천히 와. 오늘 밤은 아무 약속 없으니까. 천천히라. 민혁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술을 추가로 주문하고 폰을 보며 가끔 문 쪽을 힐끔거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짓는 갈망 어린 표정이 역겨웠다. 7시 45분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못 갈 것 같아. 클라이언트 문제가 터졌어. 그럼 다시 잡자.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좋아. 태윤이 답했다. 근데 말이야. 만약 지금 남편이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아?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짜릿할 것 같아. 내가 완전히 자기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표정이 어떨지 상상하곤 해. 그게 묘한 권력감을 주거든. 민혁의 손이 폰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가 술을 비우고 가방을 챙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에 그가 숨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카메라를 수거해 차로 향했다.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전송했다. 정보를 기다리는 모습, 그에게 수치심을 주고 싶다는 고백이 모두 담겼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후 일주일간 민혁은 이중 생활을 했다. 낮에는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하며 가짜 미소 뒤에 진실을 숨겼다. 밤에는 디지털 유령이 되어 수진의 전자 발자국을 추적하고 증거를 쌓았다. 태윤으로서 그는 매일 밤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신뢰를 얻었고 그녀는 다른 불륜 행각에 대한 내밀한 디테일을 점점 더 많이 털어놓았다. 어느 날 밤 그녀가 태윤에게 말했다. 남편은 내가 주말에 언니네 가는 줄 알아. 근데 당신 만날 수 있어. 남편 얘기 좀 더 해봐. 태윤이 부추겼다. 왜 아직 같이 사는 거야? 경제적인 안정 때문이지. 그녀가 덤덤하게 답했다. 돈을 꽤 잘 벌거든. 이혼하면 재산 절반이 날아가잖아. 게다가 워낙 일 중독이라 나한테 별 관심도 없어. 완벽한 위장막이지. 모든 고백이 꼼꼼하게 저장되었다. 회사에서 민혁은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이 상무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은밀히 기록했다. 그는 이 상무가 수진과의 미래 시간을 벌기 위해 핑계로 삼았던 바로 그 첸 프로젝트에 자원했다.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를 빌미로 상무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다. 이 상무가 말했다. 요즘 자네 열의가 대단하군. 강 팀장, 성과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민혁이 이 상무의 눈을 평소보다 좀 더 오래 응시하며 대답했다. 어느 날 아침, 민혁은 자신이 알 리 없는 조찬 모임에 나가는 수진을 미행했다. 그녀는 부동산 회사의 최신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인 송재욱 대표를 만났다. 회사에서 빌린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해 민혁은 차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아직 비공개예요. 수진이 송 대표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통과는 확실해요.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인근 매물을 매입해 두세요. 내 커미션은? 송 대표가 물었다. 기존 합의된 것에 내부 정보 제공료 추가요. 그녀가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뻗어 그를 건드렸다. 비밀 정보, 비밀 투자 조언. 녹음 파일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수진의 미래를 가로막을 벽돌이 쌓여갔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정 형사에게서 나왔다. 민혁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기술을 이용해 작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찰 기록에 접근했다.
보행자 김영수 68세. 씨가 횡단보도에서 뺑소니를 당한 사건이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가해 차량 불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초기 목격자 3명은 흰색 아우디를 몬 여성을 지목했었다. 수진의 차였다. 추가 조사 결과 김영수 씨는 고관절 골절과 뇌 손상을 입었고 합병증으로 3주 뒤 사망했다는 병원 기록이 나왔다. 민혁은 조작되기 전에 원본 목격자 진술을 찾아냈다. 3명의 묘사 모두 수진과 그녀의 차와 일치했다. 정 형사와 주고받은 문자 타임라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었다.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 경찰을 매수해 덮어버린 범죄자였다. 청담 에셋 개발 기금 모금 갈라 파티는 수진의 커리어 정점을 찍는 행사였다. 홍보팀장으로서 그녀는 그날 밤의 모든 디테일을 지휘했다. 샴페인 선정부터 주요 투자자들을 시의원들 근처에 배치하는 전략적인 좌석 배치까지. 민혁은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헌신적인 남편 역할로 참석했다. 칵테일 리셉션 동안 그는 수진이 능숙한 웃음소리를 내며 사교계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기계적으로 그를 소개했고 결코 그의 팔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부인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송 대표가 수진을 눈으로 쫓으며 민혁에게 말했다. 보안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계시더군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민혁이 굳은 미소로 답했다. 저녁 8시 30분 정각 수진이 무대로 올라갔다. 그녀가 황금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연단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오늘 밤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녀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청담 에셋은 언제나 정직, 투명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자부해왔습니다. 그녀가 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민혁은 시청각 장비가 있는 제어실로 조용히 들어갔다. 젊은 기술자는 K쉴드 사원증을 맨 민혁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K쉴드는 이곳을 포함한 서울의 여러 고급 시설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낯설지 않았다. 시스템 점검입니다. 민혁이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다.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민혁은 USB 드라이브를 꽂았다. 수년간의 보안 업무 경험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동일한 관리자, 백도어 비밀번호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그가 수없이 보고했던 취약점이었다. 무대 위에서 수지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 도시의 럭셔리 라이프를 재정의할 레이크 타워의 조감도를 공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뜬 것은 건축 도면이 아니었다. 틴더 프로필이었다. 그녀의 프로필. 객석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고 6m 크기로 확대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민혁이 원격으로 슬라이드를 넘겼다. 수진과 태윤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떴다. 그녀의 적나라한 말들이 서울 상류층 수백 명 앞에 전시되었다. 남편은 지루해. 걔가 못 주는 자극이 필요해. 다른 남자들이랑 즐긴 적도 있어. 그 다음은 호텔바 영상이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마티니를 마시며 기다리는 수진. 고성능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솔직히 말하면 좀 짜릿할 것 같아. 내가 완전히 자기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표정이 어떨지 상상하곤 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이 재앙을 찍기 시작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수진과 이승철 상무의 메시지였다. 그들의 불륜과 민혁에 대한 조롱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다. 내부 개발 정보를 넘기는 송 대표와의 대화, 뺑소니 사고 경찰 보고서, 그리고 정 형사와의 문자 내역.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지는 연단에 얼어붙은 채 입만 벙긋거렸다. 송 대표는 이미 출구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해명을 요구하는 시의원에게 붙잡혔다. 이승철 상무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민혁이 제어실에서 나오자 수진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푸고거리며 놀라울 정도로 세게 그의 팔을 잡았다.
사람들인 둘러싸고 휴대폰을 들이댔다. 태윤이 소개해 준 거야. 그가 침착하게 대답하며 팔을 뿌리쳤다. 직접 만나고 싶다며.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었어? 나야. 그가 확인해 주었다. 모든 문자, 모든 고백, 모든 배신. 다 기록됐어. 그녀는 즉시 태세를 전환해 눈물을 글썽였다. 민혁 씨, 제발. 다 설명할 수 있어. 조작된 거야. 가짜라고. 누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우리가 아니라 너야. 그가 정정했다. 입구 쪽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정 형사가 인파를 해치고 들어왔다. 분노한 표정이었다. 민혁을 보자 그가 달려들었다. 당신 큰 실수하는 거야. 정 형사가 으르렁거리며 배지를 들어 올려 길을 쐈다. 당장 나가. 민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법 집행관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내연녀 보호하러 온 겁니까?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영상에 나온 그 경찰 아냐? 누군가 수군거렸다. 정형사가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나 본데. 내 인생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너무 늦었어. 민혁이 대답했다. 내 아내가 이미 지옥으로 만들었거든. 하지만 김영수 씨와는 달리 난 살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피해자 이름을 듣자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각도에서 찍은 CCTV 영상. 민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당신과 수진 사이의 디지털 흔적. 전부 복사해서 내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감찰실로 넘기라고 해뒀지. 그들의 대치는 청담 에셋의 CEO, 윤서연 대표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두 사람 다 나가세요. 윤 대표가 수진과 정 형사에게 명령했다. 보안 요원들이 에스코트할 겁니다. 최 팀장. 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이에요. 그녀는 멍해진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소란을 피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행사는 사파이어 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수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민혁 씨, 그녀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애원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 아이는 어쩌고. 장내가 조용해졌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민혁은 이것까진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아이?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 그녀가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임신 8주야. 당신 아이야. 민혁 씨. 아이한테 이러지 마. 순간 민혁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다. 그러다 지난주 호텔바에서 그녀가 마셨던 술이 떠올랐다. 8주라. 그가 되뇌며 계산했다.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태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때군. 마티니 3잔 마시면서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임신 아니잖아, 수진아. 넌 임신한 적 없어. 마지막 거짓말이 탄로 났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다. 정 형사는 치욕스러운 침묵 속에 따로 따라 나갔다. 민혁은 수군거리는 군중 속에 홀로 남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 법적 공방은 3일 후 수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혁의 가스라이팅과 불법 사찰을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민혁을 집착심한 남편으로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교한 복수극을 꾸민 인물로 묘사했다. 민혁의 변호사 한지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록할 법적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예비 심리에서 진술했다. 최수진 씨의 조종 주장은 근거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의 입증된 비위 행위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고의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법정은 수진 측 변호인단이 민혁의 증거를 채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면서 전쟁터가 되었다. 그들은 사생활 침해, 불법 감청, 함정 수사를 주장했다. 김혜경 재판장은 냉철하게 듣고 판결을 내렸다. 강민혁 씨가 사용한 일부 방법이 윤리적 경계를 넘나들긴 했으나 최수진 씨의 행위,
특히 정동수 형사 및 김영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사생활 보호보다 공익적 중대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법원 밖에는 매일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스캔들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섰다. 경찰청 감찰관실은 정 형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청담 에셋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 이승철 상무는 K쉴드에서 직무 정지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혁은 한 변호사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보복심을 드러내지 않으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반면 수지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눈물로 인터뷰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민혁을 기술을 이용해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 테크 소시오패스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 전략은 민혁 측이 금융 기록을 공개하자 역효과를 냈다. 수진이 공동 계좌를 이용해 호텔비, 명품 선물, 주말 여행 비용을 지불한 내역이었다. 그 모든 날짜는 민혁이 일하고 있거나 그녀가 언니네 갔다고 했던 때였다. 재판장님. 한 변호사가 은행 명세서를 제시하며 주장했다. 최수진 씨는 부부 공동자산 5천만 원 이상을 자신의 불륜 행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사기입니다. 사건은 수진 측이 갈라 파티 폭로 몇 주 전에 작성된 생명보험 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외의 국면을 맞았다. 민혁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서류는 사망보험금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었다. 수진 측 변호사는 민혁이 이 보험금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민혁이 스캔들을 조작해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만든 뒤 아내의 서명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의도는 명확했다. 민혁이 치밀하게 계획했고 실패했을 뿐이라는 것. 한 변호사는 수진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민혁을 증인석에 세웠다. 이 변경을 승인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민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서명이 아닙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들이 민혁의 주장을 확인해 주었다. 위조된 서명은 정교했지만 식별 가능했다. 추가 조사 결과 해당 서류는 수진이 접근 권한과 조력자가 있는 청담 에셋 법무팀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님.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했다. 저희는 제 의뢰인이 아닌 최수진 씨가 위조 서명으로 이 변경을 주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러 불륜을 저지르고 뺑소니 사건을 은폐하는 동시에 남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음모를 꾸몄음을 시사합니다.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 변호사가 계속했다. 또한 최수진 씨가 갈라 사건 이후 제 의뢰인의 개인정보로 퇴직연금 계좌에 접근을 시도하고 회사에 허위 비위 사실을 제보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재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최수진 씨,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재판 마지막 날 가장 극적인 대면이 이루어졌다. 수진이 증인석에 올라 마지막 필사적인 전략을 시도했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가 연기 톤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전 여러 남자와 바람 피우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진짜 사람이었죠. 전 그를 사랑했어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었어요. 임신했어요. 민혁 씨 아이가 아니라 태윤 씨 아이예요.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김태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변호사가 반박했다. 제 의뢰인이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민혁 씨가 그렇게 믿게 만들고 싶은 거겠죠. 수진이 우겼다. 하지만 전 태윤 씨를 여러 번 만났어요. 민혁 씨가 우리 관계를 알아채고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 프로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 재판장이 민혁을 돌아보았다. 강민혁 씨, 이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다. 재판장님. 태윤과 수진의 모든 대화는 데이팅 앱 메시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음성 통화는 없었습니다. 제가 음성 변조 설정 핑계를 댔으니까요. 영상 통화도 보안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는 전체 메시지 내역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고 타임스탬프와 위치 정보를 강조했다. 태윤이 보낸 모든 메시지는 당시 제 위치에서 발송되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제가 근무 중일 때 보내졌고 동료들이 제 위치를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았다. 만약 당신이 진짜 태윤을 만났다면 증거를 내놔봐. CCTV 영상, 영수증, 둘이 같이 있었다는 어떤 것이든. 수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마지막 카드가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김 재판장은 충분히 들었다. 판결은 포괄적이었고 수진에게 파멸적이었다. 부정행위 및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 인용. 모든 유동자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되 수진의 사기성 지출을 반영하여 조정. 아파트는 매각하고 대출금 기여도가 높은 민혁이 매각 대금의 70%를 수령. 수진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발부. 김영수 사망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어 형사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수진이 법정을 나설 때 기자들이 몰려들어 정 형사, 뺑소니 사건,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의 홍보 커리어는 끝장났고 명예는 박살났다. 청담 에셋은 그녀를 해고했다. 그녀가 공들여 쌓은 사교계 인맥은 모두 등을 돌렸다. 민혁은 멀리서 그녀가 미디어의 폭풍 속에 갇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몰락에 어떤 쾌감도 없었다. 그저 공허한 안도감과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깨달음뿐이었다. 밖에서 준영이 민혁의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냐? 민혁이 다가오자 그가 물었다. 민혁은 잠시 멈춰서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삶이 그가 겪은 파괴와는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는 유리 빌딩들의 오후의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배신을 가르쳐줬지. 민혁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난 그녀에게 인과응보를 가르쳐줬어.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뻔한 위로의 말은 필요 없다는 걸 알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혁이 차문을 열었다. 이제 어디로 가? 준영이 물었다. 민혁은 그 질문을 곱씹어 보았다. 7년의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었다. 결혼, 직장, 사회적 관계 모두 수진의 기만으로 더럽혀졌다. 새로운 곳으로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유령이 없는 곳으로. 법원을 빠져나갈 때 민혁의 폰이 울렸다. 수진이 개인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이었다. 아직 안 끝났어. 네가 내가 쌓아온 모든 걸 파괴했어. 남은 평생 네가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민혁은 준영에게 메시지를 보여줬고 준영은 휘파람을 불었다. 절대 포기 안 하네, 그치? 아니. 민혁이 동의하며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메일을 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는 짧은 답장을 썼다. 모든 협박은 접근 금지 명령 연장 사유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 이제 끝났어, 수진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녀의 주소를 영구 차단했다. 6개월 후 민혁이 보안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받아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안에는 정 형사가 김영수 사건 증거 조작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다. 수진은 공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변호사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의가 지연된다고 해서 거부된 것은 아닙니다. 민혁은 기사 오려낸 것을 최종 이혼 판결문과 함께 서류철에 넣고 과거라고 라벨 붙은 상자에 담았다. 내일은 다른 이야기, 그가 직접 써내려갈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매일 하나의 메시지, 매일 하나의 진실.